해질녘 부다페스트의 황금빛 노을이 도나우강 위로 펼쳐졌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의 일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남편 미클로시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조피아입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의 제 삶이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은 부다 언덕 근처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 국회의사당과 세첸이 다리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가려주지 못하는 일상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런 것이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가면 수수료를 내는 것, 의약품이 비싼 것, 공공서비스가 느린 것, 모두 당연하게 여겼죠. 미클로시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돌아왔어요. 저는 번역가로 일하며 주로 헝가리어와 영어 사이를 오갔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조용했고 예측 가능했죠. 주말이면 도나우강 주변을 산책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와인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클로시가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조피아, 좋은 소식이 있어. 그의 회사에서 한국지사로 1년간 파견 근무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 아시아는커녕 유럽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한국이라니. 너무 멀지 않을까? 내 질문에 미클로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헝가리와 한국은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해. 우리나라에서 한국을 형제 국가라고 부르는 어르신들도 많잖아.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 두 나라 사이에는 언어 구조나 문화적 측면에서 흥미로운 유사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험을 선택했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을 위해 짐을 싸고 집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죠. 그때는 이 결정이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빠른 입국 절차, 친절한 안내원들. 헝가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효율성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 철도를 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아파트 단지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 풍경에 압도되었어요.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미클로시의 회사가 있는 곳과 가까웠죠. 아파트 내부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디지털 도어락, 음성으로 작동하는 조명, 스마트 냉장고까지. 마치 미래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언어 장벽, 낯선 음식, 빠른 도시 리듬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죠. 특히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는 김 씨 부부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고 맛있는 식당도 소개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편리함이었습니다. 밤 12시에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아침에 배달되는 총알 배송은 마법 같았어요. 헝가리에서는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다이소에서 구매한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생활용품들,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은행 서비스, 친절한 고객 응대. 모든 것이 신세계였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의 차이는 놀라웠어요. 한 번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헝가리였다면 예약을 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겠지만 한국에서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의사도 친절했고 진료비도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의외로 헝가리어와 문법 구조가 비슷해서 배우기 수월했습니다. 아빠, 엄마 같은 단어가 헝가리어의 아파, 마마와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죠. 이름을 부를 때도 성을 먼저 부르는 방식이 똑같았고 주소를 쓰는 방식도 유사했어요.
미클로 씨도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업무 방식은 효율적이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는 매일 저녁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국 생활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죠. 봄이 찾아온 서울은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저는 이 도시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국 문화와 헝가리 문화의 유사성을 발견할 때마다 흥미로웠죠. 한 번은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관람했는데 그 선율이 헝가리의 민요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오음계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점점 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헝가리에 대해 알게 되면 형제 국가라며 친근감을 표현했어요. 한국인들이 헝가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헝가리에서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헝가리의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나 벨라 바르톡을 알고 있었고 헝가리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클로 씨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도 즐거웠어요. 한국의 회식 문화는 헝가리와 달랐지만 사람들과 깊이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불고기, 삼겹살, 김치찌개.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국 음식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주말이면 우리는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전주 한옥마을의 고즈넉함,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와 풍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저는 이곳의 모든 것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도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효율성과 편리함은 날이 갈수록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클로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한국의 업무 방식을 높이 평가했고 특히 기술 혁신과 발전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헝가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라고 자주 말했죠. 우리는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경험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헝가리보다 더 화려했어요. 남산공원의 단풍은 붉은 불길처럼 타올랐고 도시 전체가 따스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깊어져 갔죠. 이제는 어디서 가장 맛있는 국수를 먹을 수 있는지, 어느 카페가 가장 분위기 좋은지 알게 되었어요. 현지인처럼 생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클로 씨의 회사 생활도 점점 더 안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업무 방식에 완전히 적응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에 감탄하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인상적이었대요. 문화적 교류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헝가리 음식을 만들어주는 날을 정했어요. 굴라시 수프와 레테시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죠. 김씨 부부는 헝가리 음식이 한국 음식처럼 양념이 강하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헝가리와 한국의 역사적 유사점에 관심을 보였어요.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쇼핑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다양한 제품,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반품 걱정 없는 문화가 편리했습니다. 한 번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을 요청했는데 어떤 질문도 없이 바로 처리해 주더군요. 헝가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계속해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모든 검사가 한 번에 이루어지고 당일에 결과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헝가리였다면 각 검사마다 다른 날짜에 예약을 해야 했을 텐데 말이죠. 주말에는 종종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며 찍은 사진은 지금도 우리 집 벽에 걸려 있습니다. 또 다른 주말에는 김치 만들기 체험을 했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직접 만든 김치의 맛은 특별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클로 씨와 저는 이 생활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계약은 1년. 곧 헝가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죠. 헝가리로 돌아온 첫날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한국에 비해 훨씬 오래되어 보였고 입국 절차도 느렸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미클로 씨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웠죠.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보일러를 확인했는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수리공을 부르고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생필품을 사러 슈퍼마켓에 갔어요. 치약 하나를 고르는데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170ml짜리 큰 치약이 1,000원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75ml짜리가 4,000원이나 했죠. 그것도 질은 좋지 않은데 말입니다. 다이소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생활용품들이 헝가리에서는 몇 배나 비쌌어요.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하는데 수수료 명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좌 유지비, 이체 수수료, 심지어 내 계좌 간 이체에도 수수료가 붙더군요. 한국에서는 거의 무료로 이용했던 서비스들인데 말이에요. 미클로 씨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은행 이체 대신 현금을 인출해 직접 세무서에 가야 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치과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2주 뒤에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일 진료가 가능했는데 말이죠. 게다가 진료비는 한국의 몇 배나 되었고 의사의 태도도 친절하지 않았어요. 물건을 주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이면 도착했는데 헝가리에서는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했어요. 게다가 배송비는 더 비쌌죠. 물건이 도착했을 때는 집 앞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 맡겨두어서 직접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미클로 씨와 저는 한국 생활을 더욱 그리워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한국에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추억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점 비교와 불만으로 변해갔죠. 우리는 한국에서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밤이면 가끔 서울의 야경을 담은 사진들을 보며 그 시간을 추억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활기찬 거리, 편리한 생활.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헝가리의 불편함들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게 다가왔죠. 우리의 삶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우리의 우울함도 깊어졌습니다. 헝가리의 쌀쌀한 날씨는 기분을 더욱 가라앉게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다페스트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죠. 저는 점점 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그리웠고 지금의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집에 돌아와 미클로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회사에서도 집중하기 어렵고 동료들과의 소통도 예전 같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다투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일들이 큰 갈등으로 번졌죠. 치약이 떨어졌다든가 은행 수수료가 많이 나왔다든가 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이 모두 불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미클로 씨는 종종 한국에서의 업무 환경을 그리워하며 왜 우리가 돌아와야 했을까?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거기는 미래 공상에 나오는 나라 같다며 놀라워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기는 어려워했어요. 그들에게 헝가리의 생활은 항상 그래왔고 그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미클로 씨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오늘 회사에서 한국 지사와 화상회의를 했어. 그들의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새삼 느꼈어.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미클로 씨는 한국계 회사로의 이직을 고려해보겠다고 했어요. 헝가리에는 약 260개의 한국 기업이 있다고 했으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미클로 씨는 열심히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링크드인 프로필을 관리하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말에는 함께 부다페스트 시내를 거닐며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부다 궁전, 어부의 요새, 영웅 광장, 헝가리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방문하며 고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미클로 씨의 구직 활동은 생각보다 빨리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중 하나의 헝가리 지사에서 면접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를 찾고 있었고 미클로 씨의 프로필이 딱 맞았죠. 면접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기술적인 지식도 복습했어요. 면접 당일 미클로 씨는 긴장했지만 자신감 있게 집을 나섰습니다. 잘 될 거야, 제가 그에게 말했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시간 후 그가 환한 표정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이 내 한국 경험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 그리고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굉장히 놀라워했지.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왔어요. 미클로 씨가 합격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안한 조건이었죠. 연봉도 전 직장보다 높았고 무엇보다 1년에 2번 각 한 달씩 한국 본사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클로 씨가 새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다시 활기를 찾아갔어요. 그는 매일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내 한국인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업무 환경 또한 한국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어 적응이 쉬웠죠. 무엇보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미클로 씨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저 역시 변화를 시도했어요. 헝가리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번역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미클로 씨의 회사에서 간간히 번역 업무를 의뢰해 주었고 점차 다른 한국 기업들과도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더욱 향상되면서 일거리도 늘어났죠. 우리 집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미클로 씨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기밥솥을 들여왔고 김치와 고추장 같은 한국 식품들도 구비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직접 김치찌개나 불고기를 만들어 먹으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살렸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있는 작은 한국마트는 우리의 단골 가게가 되었죠. 집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꿔갔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소품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거실 한쪽에는 한국 서예 작품도 걸었습니다. 헝가리와 한국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되어갔죠. 친구들이 방문할 때마다 우리 집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미클로 씨가 새 직장에서 3달을 보낸 후 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의 상사가 회의 후에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셨어. 미클로 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어요. 기간은 최소 3년. 원한다면 더 연장할 수도 있대.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것도 길게.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클로 씨는 즉시 수락 의사를 전했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어머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클로 씨의 부모님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처음에는 자식이 멀리 간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셨어요. 준비 과정은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집은 임대로 내놓고 필요한 물건들은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좀 더 오래 지낼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헝가리를 떠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새 삶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고 편안했어요. 미클로 씨의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는 강남이 아닌 판교에 있었습니다. 본사의 연구소가 있는 곳과 가까웠죠. 아파트는 이전보다 더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산과 깔끔하게 정비된 공원이 보였습니다. 다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놀랍도록 쉬웠어요. 마치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클로 씨는 새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저 역시 한국 기업들을 위한 헝가리어 번역 일을 계속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헝가리와 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미클로 씨는 회사 내에서 헝가리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세미나를 열었고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 헝가리 요리를 가르쳐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독특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공유하는 일이 즐거웠죠. 우리의 집은 점차 헝가리와 한국 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변모해 갔어요. 헝가리 전통 자수가 놓인 쿠션 위에 한국 도자기가 놓이고 벽에는 헝가리 민속화와 한국 수묵화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친구들이 방문할 때마다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에 감탄했죠. 1년이 지나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한 거예요. 미클로 씨의 회사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었고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헝가리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에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세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헝가리 문화를 알리는 작은 카페 겸 갤러리를 열기로 한 거예요. 장소는 이태원 근처로 정했고 인테리어는 헝가리 전통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메뉴에는 헝가리 전통 케이크인 도보시, 토르타와 한국식 디저트를 함께 제공했어요. 개업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고 특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동유럽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가끔 헝가리가 그립기도 했지만 그것은 고향에 대한 자연스러운 향수였을 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제2의 고향을 찾았고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클로 씨와 저는 종종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때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헝가리와 한국 두 나라 사이의 거리는 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결고리 위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과 헝가리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되어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여정의 이야기죠. 여러분 조피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